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태국에 문다혜 씨가 있을 때 문다혜 씨로부터 바트하고 하나가 섞인 돈을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놀랍게도 뇌물죄가 문제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김정숙 여사 옷값이 왜 붉어졌을까요? 모자이크된 옷 벌수 다 세보니까 178벌이라고 그래요. 당연히 드는 궁금증이 이 옷값 어디서 났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법조 전문기자 양은경입니다. 오늘의 판읽기는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얘기로 해보겠습니다. 왜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하고 청와대 직원들하고 돈거래가 포착됐다 그런 기사들 많이 보셨죠? 이 돈거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검찰 수사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조금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이제 문제된 돈거래가 알려진 것만 해도 3차례나 됩니다. 가장 최근에 보도됐던 게 청와대 경호처 직원입니다. 이 사람이 태국에 문다혜 씨가 있을 때 문다혜 씨로부터 바트하고 하나가 섞인 돈을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 인출은 또 정작 국내에서 문다혜 씨가 했다. 이제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문다혜 씨가 돈을 쓰는데 이 A 씨의 통장을 이용한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A 씨가 누구냐면은 문다혜 씨가 왜 태국에 갑자기 이주를 했었죠. 태국 가 있었을 때 가족 경호를 담당했던 이 사람입니다. 이 돈이 이제 어디 쓰였는지도 검찰이 앞으로 이제 밝혀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됐던 사람이 전 청와대 춘추관장을 했던 유성화 씨입니다. 유성화 씨는 문다혜 씨한테 현금을 보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집 압수수색도 했었어요. 검찰이 소환 조사도 했었는데 진술을 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입니다. 양모 씨 프랑스 국적이고 이 사람도 문다혜 씨한테 상당 금액을 액수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는데 송금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프랑스 국적인데도 청와대 들어가서 총무비서관실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외국 국적의 사람이 청와대를 들어갈 수 있냐. 그리고 조금 말이 나왔던 사람이에요. 김정숙 여사 의전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이제 검찰에서 불러서 조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소환에 불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출국 정지 그렇게 해서 조치가 취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좌의 돈거래 내역 같은 게 밝혀지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전직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 이거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하는 거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전사위의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목욕탕까지 쫓아갔다. 이런 식으로 스토커식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성명까지 내고 있어요. 이 말이 맞는지 검찰이 지금 어떤 차원에서 이런 수사를 하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문다혜 씨 누구한테 돈 얼마 보냈는지 이거 왜 볼까요? 시간이 남아서?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사를 위해서 보는 거예요. 이 본체가 뭐냐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취업 이게 지금 본체인 거예요. 특혜 취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업무방해 사건으로 다뤄집니다. 특혜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인사 담당자들을 속였다라고 해서 업무방해가 죄명으로 들어간데 이 사건은 놀랍게도 뇌물죄가 문제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먼저 왜 특혜 취업이 문제가 됐냐면은 이 사위가 서모 씨가 2018년 7월에 타이 이스타젯이라는 태국 항공사에 전무로 취업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항공업계에 있었냐? 아닙니다. 증권업계, 게임업계 이런 데 있었고요. 항공업계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항공사에 임원으로 들어가냐? 그 부분이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겠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타이스타젯에 임원으로 들어갔던 건 아니고 직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스타젯 방콕 지점에서 업무를 봤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원래 항공회사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는 업무 적응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후에 이스타항공이 이스타젯 박석호 대표라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이거 서씨 이거 대통령 사위다라고 하니까 2018년 7월에 타이스타젯 전무로 그렇게 이제 승격을 한 거죠. 처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스타젯 들어가니까 직원들 사이에서 좀 말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왜 들어왔지?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이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는 직원들은 모르고 이상직
전 회장하고 박석호 전 대표밖에는 몰랐었던 거지. 그러다가 대통령 사위라는 말 듣고 이제 깜짝 놀랐다. 그렇게 이제 그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상직 씨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대통령의 사위를 취업을 시켜줄 수 있었냐? 이상직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 굉장히 가까운 측근으로 분류가 되는 사람입니다. 국회의원 했었고요. 2020년 총선에 당선됐었고 2012년에도 전주 지역에서 출마해서 당선이 된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타항공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스타항공을 정상적으로 경영한 게 아니라 자기가 세운 회사에 돈을 수백억 원을 배임 횡령했다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이 된 사람이에요. 구체적으로 지금 배임 액수가 438억 원. 어마어마하죠. 또 회사 돈도 많이 빼돌렸는데 이 빼돌린 돈을 갖다가 어떻게 썼냐? 법인카드로 해외 골프장 다니고 딸이 이제 포르쉐를 리스를 냈는데 그 리스 자금도 회사 돈으로 냈다. 그게 지금 판결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피스텔 빌렸는데 오피스텔 이 빌린 비용도 회사가 내게 했다. 그런 식으로 빼돌린 거예요. 그리고 더 이제 좀 악질적인 게 뭐냐면은 경영이 어렵다고 그래서 600여 명을 회사에서 잘랐단 말이죠. 자를 땐 자르더라도 퇴직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퇴직금 이런 걸 안 준 게 600억 원 가량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세운 회사를 정말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그렇게 껍데기만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른 기업에 넘어가서 다시 그 회사가 굴러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가 취업한 게 타이 이스타젯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회사가 지금 어떤 회사인지도 살펴볼게요. 이 회사는 이제 타이 이스타젯 태국에 있습니다. 방콕에 사무실이 있고요. 2017년 2월에 설립이 됐는데 자본금이 2억 바트, 우리 돈으로 71억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71억 원이 어디서 냈느냐? 이 부분도 형사적으로 문제가 됐어요. 뭐냐면은 이스타에서 빼돌린 돈으로 이 회사를 세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스타에서 돈을 빼돌린 혐의로 이상직 전 회장이 징역 2년이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명색이 항공사인데 여러분들 네이버 항공편 검색해 보시면은 이 회사 항공편 안 나옵니다. 제대로 사실 항공사로서 굴러가는 회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스타에서 빼돌린 돈으로 이 회사를 세웠다라고 이제 법원이 인정을 했고요. 원래 사실 이상직 씨 같은 경우에는 나랑 이스타짓은 관계가 없다. 그렇게 부인을 했어요. 왜 부인을 했겠냐? 나는 이 특혜 취업에 관여 안 했다. 그렇게 주장하려고 부인을 했는데 1심 법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타이스타짓 설립을 이상직 씨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이스타항공에 손해를 끼쳤다. 그 이스타젯 설립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한 게 맞다는 것이죠. 그 실소유주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타이스타젯을 이렇게 해서 지금 회사 돈을 빼돌려서 세웠다는 것이죠. 이 회사에 대통령의 사위가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왜 뇌물죄가 되냐면은 이렇게 대통령의 사위를 특혜 취업시켜주는 그런 대가로 이상직 씨가 좋은 자리를 간 게 아니냐. 지금 그런 의심인 거예요. 좋은 자리가 어디냐면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줄여서 중진공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대통령 사위 특혜 취업 시켜준 그 공으로 지금 당신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간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뇌물죄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은 2021년에 시민단체에서 이 뇌물죄라고 고발이 돼서 검찰이 수사 착수가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상직 씨가 뇌물죄 피의자로 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뇌물죄 피의자라고 해서 뇌물죄가 확정됐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우리나라는 고발이 되면은 형식적으로 피의자로 입건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관계자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이나 뭐 소환조사 이런 게 여러 차례 이루어졌는데 압수수색하려고 그러면은 영장에 이 어떤 범죄에 관한 압수수색인지를 적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 압수수색 영장에 이 뇌물죄가 적혀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죄 피해자로 입건이 돼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피의자가 돼서 기소가 될지는 한참 남았어요. 단계가 여러 단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뇌물죄의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다는 것은 지금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뇌물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뭐 돈을 받거나 금품을 받거나 그런 게 뇌물이잖아요. 사위를 취업시켜 준 게 어떻게 뇌물이 될 수 있지? 그렇게 의문이 아직까지 좀 풀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 부분 설명을 해드릴게요. 뇌물죄가 성립을 하려면은 대가성 있어야 되고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위를 특혜 채용해 주는 것이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무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중진공 이사장 됐다고 그랬죠. 이상직 씨가. 그 중진공 이사장 된 거하고 사이가 특혜 취업한 거하고 이 대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상직 씨가 중진공 이사장 된 게 아무 문제 없다, 정상적으로 공모 과정을 거친 거다, 그러면 또 사실 이게 문제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게 범죄가 안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중진공 이사장 임명에는 문제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진공 하면은 사실 조금 낯선 기관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마어마해. 생각보다 기금이 17조 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연간 지원 사업 예산이 8조 원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해서 이 중소벤처기업들 지원하는 기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들한테는 정말 그야말로 생명줄 같은 그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인 것이죠. 보통 이사장이 어떻게 임명이 되냐면은 공모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후보들이 응모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임원추천위원회, 여기에서 후보를 추천을 하고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한 명을 중기벤처부 장관이 제청을 하면은 이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산하기관의 기관장이 이상직 씨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상직 씨가 관련이 있다, 소유했다라고 의심받는 그 회사에 대통령의 사위가 취업을 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상직 씨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에 뭐가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주지검에서 여기 지원한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 한 후보가 10명 정도 지원을 했다고 그래요. 그중에서 최종 3명이 추려졌는데 이 A씨라는 사람이 내가 이 3명 중에서 점수가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뭐 이상직 씨가 됐더라고요. 그럼 내가 들러리 아닌가 싶어요. 그런 얘기를 지금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지금 키맨으로 꼽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입니다. 이 사람도 검찰에서 지난 1월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냐면은 아까 중진공 이사장이 어떻게 임명이 된다고 그랬죠? 공모로 이렇게 지금 중진공 이사장을 일단 모집을 하고 중진공 장관이 임명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공모 단계에서 모집한 후보들하고 이 후보 중에서 청와대가 임명되는 그 사이에서 관여했던 사람으로 의심을 받는 사람인데 뭐 이 사람은 임명 과정에 문제 없었다, 정상적으로 공모 절차 거쳤다, 그렇게 진술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또 이상한 게 이 사람이 또 이상직 씨가 지원을 했다는 것을 중기벤처부 과장한테 얘기를 했대요. 아니 뭐 정상적으로 공모 절차 거쳤으면은 누가 응모하는지 그거 뭐 상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본인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건 인정을 했어요. 이상직이 이사장에 응모했다니까 참고하라. 왜 참고를 해야 되죠? 근데 어쨌든 참고하라고 중기벤처부에 얘기는 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이상하죠? 지금 약간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중진공 이사장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국회의원 된 것도 이상하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상직이 이스타 전 회장이기도 하지만은 국회의원이기도 했어요. 바로 전에 2020년도에 총선에 당선된 국회의원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직은 중간에 상실이 된 상태인데 이 사람 당선된 것도 이상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민주당에서 전주 을 공천을 받았거든요. 전주는 사실 민주당 공천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 공천 과정도 이상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유력 경쟁자가 있었어요. 최영재 씨라고. 이 사람이 컷오프가 된 거예요. 이 최영재 씨가 왜 유력 경쟁자냐면은 바로 2016년 그 총선에서 이상직 씨가 이제 당내 경선을 했는데 그때 이상직 씨 꺾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본선에서도 111표, 너무너무 적은 표차로 떨어진 사람이어서 2020년 총선에 지금 이상직하고 최영재하고 둘이서 2파전 하겠다 예상이 됐었는데 최영재가 당내 경선에서 컷오프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상직 씨가 당내 경선에서 거의 경쟁자 없이 압도적인 표차를 되고 당선이 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사실 이번 총선에서도 당내 경선에서 석연찮게 컷오프된 사람들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친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명 행사했다, 그런 얘기 많이 들려왔었는데 비명 행사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니에요. 다만 이 사건에서 검찰이 추가적으로 들여다볼 것은 이 중진공 이사장 임명에 이어서 국회의원 된 것도 이거 뭔가 수상한 거 아니야? 이거 자기가 될 자리가 아닌데 이거 대통령 사위 취업시켜줬다고 된 거 아니야? 이 부분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계속 의문이 가는 부분은
아니 근데 그게 문다희 씨 돈 거래랑 뭔 상관이 있는데 그 부분 지금 궁금하실 거예요. 앞서서 제가 뇌물죄가 대가성하고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돈을 공무원이 받으면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공무원이 아니고 제3자가 받으면 조금 복잡해지거든요. 이 제3자가 가족이거나 아니면은 공무원이 생계를 책임지는 상관이면은 상관없어요. 아니 가족이 받으나 아니면 공무원이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받으나 그건 공무원이 받은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뇌물죄가 아니라 제3자 뇌물죄가 되거든요. 제3자 뇌물죄가 되면 좀 골치 아파져요. 뭐냐면은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것까지 추가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무원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누구한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인지 따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의 직업입니다. 문다희 씨 직업이 뭘까요? 여러분들 문다희 씨 직업 뭔지 아세요? 제일 유력하게 추정되는 건 요가 강사. 왜냐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리 딸도 요가 강사인데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요가 강사인가 보다 싶은데 또 이제 월간조선에서 보도를 했었는데 이 태국에 있었던 시점에 또 본인이 인터넷 언론사 설립해서 거기 기고도 하고 또 어떤 갤러리 관련 일도 했다고 그래요. 그 화랑 소개글에 자기 이메일하고 휴대폰 주소도 올려놓고 그래서 기자가 접촉을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사업 못했고요. 취재 좀 자제해 주세요. 신경 꺼주세요.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도대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것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과연 독립생계를 유지를 했을까? 지금 궁금해진 부분이고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바로 청와대 입지입니다. 문다희 씨 청와대 들어갔잖아요. 태국에서 있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청와대 1년 가까이 거주를 했는데 이거 검찰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독립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사람이 아무리 청와대가 넓다고 해도 왜 부모가 사는데 들어갔을까? 독립생계를 유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인 거죠. 그리고 또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들, 딸이 독립생계 유지한다고 하면서 재산 신고할 때 고지 거부했었거든요. 이게 위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독립생계 유지한다 그러면서 고지 거부했는데 왜 딸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사냐 이 말이죠. 그때 당시 이제 사위는 아니고 딸하고 이제 자녀하고 같이 들어가서 살았었어요. 물론 관저에 사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에요. 근데 당시에도 이제 관저에 살고 있다는 보도가 뒤늦게 나왔는데 왜 관저에 살고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 안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단순 뇌물죄가 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혼 이전에도 부부가 성인이고 가정을 이뤘지만은 먹고 사는 게 변변치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뇌물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물론 관저에 산다고 해서 독립생계 유지가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사례가 김명식 전 대법원장 아들 있죠. 판사인데 관사에 살았다고 그랬죠. 그 관사에 살아가지고 공간 재테크라는 얘기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은 관사에 살다가 서초 강남에 있는 아파트 분양받아서 나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하고 같이 관사에 산다고 해서 독립생계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종합적으로 독립생계 여부를 판별을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독립생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뇌물죄가 무죄가 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곽상도 전 의원 사례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 그 아들이 50억 원 퇴직금 받았잖아요. 그거 곽상도 전 의원한테 준 뇌물이다라고 해서 검찰이 기소를 했었잖아요. 이거 무죄가 났었습니다. 법원이 뭐라 그러냐면은 사회통념상 50억 퇴직금이 많은 건 맞아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해서 독립생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굳이 아들을 먹여 살려야 될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독립생계를 꾸리고 있다는 이유로 무죄가 났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납득 못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의문 제기하시는 분들 많을 것이고 사실 이게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2심 진행 중인데 어쨌든 독립생계 부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독립생계가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공무원한테 돈을 줬건 아니면 특혜 취업을 가족을 시켜줬던 간에 직접 뇌물죄가 되긴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제3자 뇌물죄,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부정한 청탁 이런 거를 추가로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돈 거래하고 독립생계하고 어떤 연관이 있냐. 독립생계를 판별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첫째 직업, 그리고 누구랑 어디서 사느냐 이 부분도 있지만은 이 사람 자산이 얼마고 누구하고 어떤 돈 거래를 했냐 그 부분도 중요하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돈 거래가 지금 드러난 상황이거든요. 문다혜 씨 자산이 얼마고 평소에 누구하고 어떤 돈 거래를 했냐 이거를 살피는 과정에서 계좌나 이런 거를 보니까 청와대에 경호처 직원들하고 돈을 주고받고 이런 게 있네? 이런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어떤 목적으로 왜 돈을 주고받았는지는 앞으로 검찰이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다혜 씨 관련된 궁금증을 좀 풀어봤고요. 여기서 그칠 수가 없죠. 바로 김정숙 여사 특검, 지금 3김 특검하자 그런 얘기 나오고 있죠. 김민전 당선자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니 김건희 여사 특검할 거면은 민주당 쪽도 이 김정숙, 김혜경 특검하자 그런 얘기 나오면서 그럼 아예 그럼 다 몰아서 3김 특검하자 그런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자, 김정숙 여사 문제되는 게 옷값입니다. 옷값이가 어디서 난 거냐. 앞서 설명드린 문다혜 씨 부분하고 연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거래를 한 것으로 꼽히는 김정숙 여사 단골 디자이너 그 양모 씨. 이 사람이 프랑스 국적인데도 이제 청와대 들어가서 일했다고 그랬죠. 총무비서관실에서 일하면서 김 여사 의전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문다혜 씨 의혹하고 김정숙 여사 의혹 관련된 부분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김정숙 여사 옷값이 왜 불거졌을까요? 그 모자이크된 옷들 사진 있잖아요. 네티즌들이 찾아낸 옷 사진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하죠. 모자이크된 옷 벌수 다 세보니까 178벌이라고 그래요. 보면은 뭐 무슨 유명 디자이너 옷도 있고 명품으로 취급되는 옷들도 있고 옷뿐만 아니라 액세서리도 있습니다. 액세서리가 207점으로 그렇게 지금 네티즌들이 찾은 것들만 그렇게 많아요. 당연히 드는 궁금증이 이 옷값 어디서 났을까요? 아니 사배로 산 거면 상관없는데 이거 세금 쓴 거 아니냐, 특활비 쓴 거 아니냐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시민단체가 옷값 공개하라, 이거 특활비냐 아니냐 소송 냈어요. 법원이 공개하라고 했어요. 근데 왜 안 되냐? 바로 대통령 기록물에 막혀 있는 겁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라는 시민단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내서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개하라고 한 범위가 청와대 특활비 그리고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포화도시락 이런 것도 문제가 됐어요. 도시락값 공개하라고 했는데 1심 판결 끝나고 이게 확정이 돼버리면 바로 공개를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청와대가 항소를 했어요. 그리고 문제는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정권이 바뀌면서 문재인 청와대가 끝나니까 그 당시에 옷값을 비롯한 공개대상 기록들을 갖다가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봉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2심 어떻게 된지 아세요? 각하돼 버렸어요.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지금 대통령 기록관으로 다 이관했으니까 여기다 소송 내지 말라라고 해서 바로 각하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되면은 다 영구봉인 되느냐? 그건 아니고 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되면은 최장 15년 그리고 사생활 관련된 것은 30년 비공개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영영 못 듣느냐? 그건 아니고 아주 엄격한 요건에 따라서 뜯을 수는 있는데 이게 요건이 굉장히 엄격해요. 하나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면은 이게 뭐랑 똑같냐면은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안 그 의석수랑 똑같은 거예요. 어림없겠죠. 그리고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뭐 외교관계, 국민경제 이런데 위협이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요건까지 법에 있습니다. 영장은 보통 1심 법원이 발부를 하는데 2심 법원에 수장을 발부 주체를 한 거는 그만큼 엄격한 요건하에 발부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2008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그때 국가기록물 유출 의혹이 있었을 때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했었고, 그리고 2013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건 때도 있었고, 또 비교적 최근에도 있긴 했어요. 2022년 8월에도 탈북어민 그 강제북송 사건 이때도 있었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도 있었으니까 못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의혹이 있으면은 그때 당시에 청와대가 뭐라고 했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그때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건 의상비 특활비 아니다 그러면서 사비 썼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구조인지 볼게요. 그때 당시 청와대가 밝힌 액수가 5년 동안 대통령 총 수입이 19억 8,200만 원, 세금 제하면은 16억 3,7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이 중에서 생활비로 쓴 게 13억 4,500. 그러면은
5년 동안 13억 이 돈에서 옷값이랑 이렇게 다 충당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기존에 갖고 있던 사비에서 충당이 되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아니 우리가 뭐 옷만 입고 사나요? 아니잖아요. 뭐 먹고 살고 이런 것들 다 생활비로 충당이 되잖아요. 과연 이 돈으로 충당이 됐을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들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민주당에서 뭐 이거 가족 털기다, 먼지 털기식 수사다, 스토킹 수사다 그런 얘기했죠. 보시면 어떠세요? 고발됐으니까 살펴봐야죠. 뇌물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이 독립생계를 유지하는지 사회 취업이 특혜인지 그걸 지금 검찰이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김정숙 여사 수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고발이 돼 있고 배당이 돼 있어요. 사실 삼김 특검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거 순리대로 수사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 과연 이 이전 정권에 대한 보복성 수사일까요? 아닙니다. 대통령한테 세금이 굉장히 들어가요. 현직에 있을 때 딸이 태국에 있는 동안에 경호 그것도 국민 세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퇴직한 이후에 이 전직 대통령한테도 굉장한 세금이 들어갑니다. 대통령 연금이 월 1,400만 원 여기 세금도 거의 안 떼고요. 그리고 연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운전기사, 비서관들 부쩍 통신, 사무실 비용 지원 그리고 대통령 가족까지도 의료비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돈이 2023년만 해도 3억 9,400만 원 거의 4억 가까운 우리 세금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형사 고발까지 돼 있으면은 당연히 의혹이 규명이 돼야 되고 해소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뇌물죄로 피고발이 돼 있고 거기에 관련된 참고인들이고 이러면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은 영장 발부받아서 뭐 압수수색 할 수 있고 계좌 살펴볼 수 있고 다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검찰 인사 났잖아요. 그리고 이 주사를 뭐 전주에 있다가 중앙지검으로 가져오느냐 마느냐 뭐 말들이 많았는데 일단 전주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정리는 됐습니다. 수사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고요. 자, 이 사건의 최종 결론 어떻게 난지 저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의 판읽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